Field Effect Transistor FET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FET는 BJT를 좀 더 값싸게 만들기 위한 공정이 중심이 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하지만 BJT와는 동작 원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FET는 BJT하고는 동작 원리가 거의 차별화됐다, 거의 다르다라고 보고 오히려 FET는 진공관하고 동작 원리가 비슷합니다. FET의 중요한 특징인 핀치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FET는 일정한 전류를 흘리는 전류원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요. 모스펫의 아주 위대한 변종이라 할 수 있는 CMOS, Complementary MOS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트랜지스터 종류인 FET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FET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대문자 FET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약자는 Field Effect Transistor의 약자가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트랜지스터는 BJT라고 하는데 이 BJT도 약어죠. 의미가 있는 약어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FET도 의미가 있는 약어입니다. 우리가 진공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자를 개발을 할 때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진공관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지만 이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는 제작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요구가 됐는데 대량 생산하기 편한,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번에 공정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트랜지스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FET라고 하는 소자, 새로운 트랜지스터라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도 이 FET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BJT를 배웠으니까 BJT가 흔한 통상적인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고 지금은 FET라고 하는 저가로 또 집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FET를 사용하는 시대가 됩니다. FET는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했는데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전압에 따라서 캐리어가 변화돼서 전류를 흘리는 특성인 저항이 바뀌는 소자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변이 저항,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러니까 필드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필드는 사전에 찾아보면 벌판, 들판, 야구장 뭐 이런 말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그런 필드가 아니고요. 전기장을 뜻합니다. 전기장. 전기장을 뜻하는 필드. 원래 정확하게 이름을 다 말한다면 Electric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해야 되지만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기장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field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전기장 효과를 이용해서 증폭을 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소자가 FET가 됩니다. 근데 전기장이 도대체 왜 나왔는가 하면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물리학도 아닌데 전기장이 왜 나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가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력의 원천이 되는 개념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기력이 전달되는 범위를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기장이 있게 되면 전하가 어떻게 될까요? 전기의 근원이 전하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기장을 가해주면 전하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동해서 증폭 효과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대비가 되는 게 BJT라고 볼 수 있는데요. BJT는 베이스라고 하는 소자에 미끼 역할을 하는 캐리어를 던지면 이미터에서 많은 반대 극성의 캐리어가 넘어와서 확산에 의해서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는 원리로 증폭을 합니다. 근데 FET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게이트라고 하는 위치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반도체에 있는 캐리어가 모이게 됩니다. 그 모여서 전류를 흘리게 되는 원리가 FET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BJT와 마찬가지로 FET도 터미널이 3개, 포트가 3개인 3포트 디바이스가 됩니다. 포트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이 왔다 갔다 전압 전류가 움직일 수 있는,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 입구를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가 3개인 소자라고 해서 각 포트에 이름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요. 요 이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게이트라는 게 있고요. 소스라는 게 있고 드레인이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라고 하는 소자는 BJT로 본다면 2m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전류를 흘리기 시작하는 원천, 방출되는 곳이라고 해서 2m라고 했는데 FET에서는 원천이라는 의미의 소스라는 표현을 하고 알파벳으로는 S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BJT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포트는 게이트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게이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이죠. 문이 있는 이유는 캐리어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을 문으로 차단하다가 열어주다가 했다는 의미에서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드레인은 트랜지스터 BJT의 컬렉터에 해당하는 포트입니다. 자, 드레인은 우리말로 하면 배수구죠. 배수구. 배수구인데 뭐가 빠져나가는가 하면 당연히 캐리어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드레인이라고 해서 알파벳 D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FET의 3터미널 이름을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BJT는 Emit Base Collector라고 했는데 FET는 Source Gate Drain이라고 하니까 이 BJT하고 FET 공부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터미널 이름도 다르니까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갑자기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는가 하면 이 FET는 근원이 뭔가 하면 진공관하고 동작 원리가 똑같아요. 오히려 최초의 트랜지스터인 BJT 특성이 이상했던 겁니다. 특성이 이상하기 때문에 Emit Base Collector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공관하고 똑같은데 반도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 당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바뀌어서 헷갈렸는데 FET는 다시 원래의 진공관 이름을 써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쉬운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Source Gate Drain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R을 의미할 때 TR의 터미널 중에 하나지만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특히 논리 회로에서는 논리 소자,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 할 때 이 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왜 게이트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이 논리 소자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뭘로 만듭니까? FET로 만드니까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JT가 대세였으면 베이스라고 했겠죠. 자, 베이스, not 베이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FET를 썼기 때문에 게이트. 자, 그러면 게이트라는 말이
트랜지스터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게이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게이트가 사실은 이 동작 원리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ET는 자, 제조 공정 때문에 제한이 된 거니까 FET를 제작하는 방법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 그 많은 여러 FET 중에서도 가장 히트친 거 요즘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FET가 대세라가 있는데 FET 중에서도 대세인 부분은 MOSFET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음을 MOSFET 하면 너무 입이 아프죠. 그래서 이걸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MOSFET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MOSFET. 근데 우리 맞춤법에서는 받침에 이제 티읕을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MOSFET이라 하는데 MOSFET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전문가들은 다 MOSFET이라고 부릅니다. 이 MOSFET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가 하면 만드는 제조 공정을 이용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메탈이 들어가고 이 금속이죠. 알루미늄 메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악사이드라고 하는 산화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는 우리가 배웠던 세마이컨덕터 반도체가 들어가는 구조라서 MOSFET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게이트 쪽에 금속이 하나가 있죠. 이 금속에 이제 전압을 걸 겁니다. 플러스 전압을 이제 걸 건데 전압을 걸기 위한 위치가 존재해야 되니까 메탈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메탈이 밑에 있는 반도체랑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전류가 드레인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게이트 쪽으로 빠져버리겠죠. 자, 그러면 게이트하고 밑에 있는 반도체를 분리하기 위한 전련체가 필요합니다. 전련체. 근데 전련체를 새롭게 만들어 넣으려고 하면 비싸고 어렵겠죠. 그래서 MOSFET이 인기 없는 이유는 이 반도체는 다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실리콘을 뜨끈뜨끈하게 데피면 산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탔다는 겁니다. 타게 되면 SiO2라고 하는 산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악사이드가 되는데요. 자, 이건 얼마만큼 뜨끈뜨끈하게 그다음 어떤 시간 동안 데피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악사이드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내가 두께를 난로를 이용해 가지고 화로를 이용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련체를 그냥 실리콘을 어차피 쓰니까 실리콘을 데펴서 만들겠다는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반도체니까 당연히 세마이컨덕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자가 MOSFET이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MOSFET을 단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P타입의 이 기판이 있고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는 기판입니다. P타입의 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은 도핑을 좀 강하게 해서 N형 반도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강한 도핑이 된 반도체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얘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P타입에는 어쨌든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서 얘네가 전류가 흘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길을 FET에서는 채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드레인에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일렉트론이 흐르고요. 전류는 반대로 흐르겠죠. 반대로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만 보더라도 BJT에 비해 가지고 제작 공정이 굉장히 간단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면 금방금방 기술이 발전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BJT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진공관과 똑같은 원리지만 값싸게 만들 수가 있는 FET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다 실패하고 한 분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데이비드 캉이라는 분인데 그 추적해서 가보면 강대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나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자회로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을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전자회로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였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모스펫 개발자, 모스펫 아이디어 자체는 딴 사람이 제안을 했지만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구현할 수 있는 길을 뚫어준 사람이 강대원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1960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 사람들은 왜 개발을 못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악사이드가 문제였습니다. 이 산화물이. 쉽게 생각하면 실리콘을 데피면 산화물 만들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FET로 동작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어디가 문제일까? 라고 했는데 이 강대원 박사는 기본부터 추적을 했습니다. 표면에 문제가 있다. 반도체를 데펴서 산화물이 생기고 거기에 금속으로 게이트를 하는데 표면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FET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해서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표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 FET를 만들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원 박사는 딴 사람들이 뭐 시행착오를 겪을 때 오히려 원리로 들어가서 이 모스펫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이 설계자, 이 소자 설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스펫의 동작 원리는 BJT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FET 할 때 필드 이펙트란 말을 썼는데 이 필드는 전기장이라고 했죠. 전기장이기 때문에 지금 N채널,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처럼 구동되는 채널을 우리 만들고 싶고 요 N채널은 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채우려고 하면 전기장은 어떤 걸 걸어줘야 될까요? 플러스를 걸어줘야 되죠. 이게 동작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이트 쪽에 플러스를 걸어줍니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 반도체니까 캐리어 마이너스가 모여들게 됩니다. 자, 모여들게 되고 요 모여든 캐리어가 흘러야 되는데 소스부터 시작해서 드레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니까 드레인 쪽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왜냐하면 N채널에 전자를 잡아당겨야 되니까 플러스를 걸어주고 소스는 그냥 접지를 시켜 둡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치업이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핀치업은 번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핀치업이라 하는데, 핀치는 이제 이 꽉 쥔다는 거잖아요. 꼬집는다. 꽉 꼬집어서 떼낸다. 그러니까 핀치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VDS를 전압을 걸지 않으면 게이트에 전압을 가했을 때 채널은 똑같이 생길 겁니다. 채널은. 자, 채널은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채널은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두께로 생기는데 내가 드레인 쪽에 전압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드레인 쪽에 전압을 올리면 자, 이 채널에 전자가 모이는 거는 왜 모이는 거예요? 전기장이 걸려서 모이잖아요. 자, 전기장이 걸리려고 하면 게이트가
이 채널보다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장이 더 크게 강하게 걸리겠죠. 그죠? 이 전기장이라는 거는 전압의 그 차이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 VGS 전압을, 게이트 쪽 전압을 예를 들어 뭐 5V라고 하면, 자, 밑에 있는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장이 약해질 겁니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기장이 커지니까 이 채널에 이 캐리어, 음수로 된 캐리어를 모으기 쉬울 거고요. 그러면 이 소스 쪽은 0V로 고정했기 때문에 항상 전기장이 크게 걸리는 부분이고, 전기장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채널은 가장 두껍게 형성되는 게 소스 쪽일 겁니다. 근데 드레인 쪽은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압을 올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압 차이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채널이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 생기지 않고 이 점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채널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채널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채널이 없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드레인은 여기 있는데 채널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류가 끊기겠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인 채널이 사라졌으니까 전류가 끊어질 겁니다. 끊어지는데 모스펫에서는, FET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핀치업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핀치업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증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자, 핀치업이 생기면 드레인 전압을 내가 아무리 높여도 흐르는 전류는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BJT하고 마찬가지로 BJT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 전류를 조정하는 거지, 컬렉터에 걸어주는 전압이 컬렉터 전류를 조정하진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FET에서는 드레인 쪽 전압은 내가 아무리 높이더라도 전류는 커지지 않습니다. 커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럼 얘를 조정하는 건 누군가 하면 게이트 전압이 조정합니다. 게이트 전압이 조정돼서 채널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는데 드레인 쪽의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여기에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스파크가. 불꽃이 튀는 거예요. 자, 우리 정전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압이 약한데도 굉장히 뭔가가 이 옷감하고 정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 번쩍번쩍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스펫에 있는 이 핀치옵 영역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불꽃이 튀었기 때문에 핀치옵에서 얘가 핀치옵이 더 강해져서 채널이 줄어들더라도 더 이상 전류가 뭐 끊긴다거나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더 높이게 되면 채널이 이제 이 정도에서 생기겠죠. 그러면 이 핀치업된 영역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온 캐리어가 주입돼서 이제 이 스파크를 타고 넘어갈 뿐이라서 드레인 쪽 전압은 내가 아무리 높이더라도 여기서 들어오는 캐리어가 밀려서 전기장으로 이제 밀려서 이제 들어오는, 자, 그 주입되는 캐리어 양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핀치업 이펙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핀치업 이펙트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자, BJT에서는 우리가 증폭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드를 액티브 모드라고 했는데 FET에서는 액티브 모드라고 하지 않고 핀치업이 생겨서 캐리어가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세츄레이션 부르는데 이게 BJT하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BJT에서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항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FET에서는 증폭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세츄레이션 모드가 됩니다. 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내가 걸어주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보다는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이 큰데, 보면 여기 마이너스 V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VT는 뭔가 하면 이 모스펫이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이 문턱점,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하는 거거든요. 문턱 전압을 VT, 그러니까 threshold voltage라고 해서 V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VT보다 더 큰 전압이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려야지 드레인 쪽으로 전류를 흘리기 시작을 하고요. 자, 요때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은 이 세츄레이션보다 더 키우더라도 흐르는 전류,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은 전압을 키움에 따라 가지고 전류도 같이 커지는 저항 영역이 돼서 이 부분은 트라이오드, 다이오드에 3개가 있다는, 다이오드는 2개가 있다는 뜻이고 트라이오드는 3개가 있는 뜻이라서 트라이오드로 동작한다. 모스펫이 트랜지스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모스펫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구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는 이름이 CMOS라고 합니다. CMOS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 CMOS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하죠. 우리가 컴퓨터를 켜려면 부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부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장착된 장치를 순차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을 어떻게 해서 부팅할 건지를 알려주는 게 바이오스죠. 그 바이오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CMOS 메모리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CMOS라는 건 뭘까? 보면 당연히 MOS는 모스펫에서 나온 거겠죠. 이건 뭐 특별할 게 없는 거고, 내 앞에 C를 보면 이름이 좀 깁니다. 그냥 CMOS인데 뭐의 약자인가 보니까 Complementary MOS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보적인 MOS라고 하는 건데 상호 보완적인 MOS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별게 아니고 NMOS하고 PMOS가 서로 짝꿍입니다. 반도체를 보면 N타입과 P타입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N하고 P가 서로 상보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거죠. N의 짝꿍은 P, P의 짝꿍은 N. 자, 그렇게 보면 되고, NMOS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겁니다. 게이트의 전압을 플러스를 걸면, 자, 밑에 기판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와서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만들어진 채널이 핀치업이 되는데, 드레인 쪽의 전압을 아주 강하게 걸어주게 되면 채널이 비스듬하게 생깁니다. 생기고 요만큼은 이제 채널이 사라지는 핀치업 현상이 일어나서 이 핀치업으로 인해서 드레인 전압하고는 관계없이 드레인 쪽으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레인 쪽의 전압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는 고정됩니다. 누가 변경할 수 있는가 하면 게이트에 걸어주는 전압, 정확하게는 게이트하고 소스에 걸리는 전압이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모스펫의 구성이고, 모스펫 중에서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히 전자를 사용하는 NMOS가 성능이 좋겠죠. 근데 NMOS만으로는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짝꿍에 해당하는 PMOS도 사용을 합니다. PMOS는 게이트의 전압을 NMOS하고는 반대로 걸어줍니다. 반대로 걸어줘서 게이트의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어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로 걸어주게 되면, 자, P타입 위에 PMOS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N-웰이라고 하는, 웰은 우물입니다. N타입 물질을 도핑을 한 상태니까 여기서 홀이 올라와서 P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여기 게이트는 접지라고 하면 이 드레인 쪽은 이 홀이 밀려와야 되기 때문에 드레인 쪽은 전압을 마이너스로 크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홀이 드레인 쪽으로 움직여서 그 전류를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 주는데 생기는 채널의 특성을 보면 이 엠모스하고는 반대로 채널이 생깁니다. 요만큼 여기는 채널이 사라지고 여기서는 채널이 이제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요 영역이 핀치업 리전이 돼서 내가 드레인 쪽 전압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이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는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를 바꿔줄 수 있는 요소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 VSG, 요 전압이 게이트를 바꿔주게 되고,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 크기가 바뀝니다. 근데 엠모스하고 피모스를 이제 동시에 만들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전련체로 이 산화물 SiO2를 아주 두껍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 CMOS는 엠모스도 있고 피모스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엠모스가 있는 구조에 비해서는 이게 좀 복잡해서 가격이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반도체에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면 유리합니다. 어차피 직접 회로 개념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더라도 괜찮은데 공정이 바뀌면 단가가 올라가요. 근데 CMOS는 CMOS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싸게 반도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MOS의 특징은 5만 가지 소자를 이 CMOS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 굉장히 저가의 반도체는 다 CMOS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NMOS하고 PMOS를 예를 들어서 스위칭을 하게 되면 얘를 저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또 스위칭을 하는데 스위칭은 아주 짧게 합니다. 스위칭 타임이 굉장히 짧게 하게 되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흐르겠죠. 그러면 전력도 어떻게 될까요? 전력도 아주 짧은 시간에만 소비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CMOS 메모리를 예를 들면 이 CMOS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하고 다르게 어쨌건 전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만 스위칭해서 디지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거의 없어서 아주 장시간 작은 배터리로 운영을 시킬 수가 있는 아주 혁신적인 구조가 CMOS 구조가 됩니다. FET를 표현하는 여러 심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FET는 MOSFET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MOSFET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종류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종류를 보면 MOSFET은 이렇게 심벌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있고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MOSFET은 NMOS구나 PMOS구나 라는 것을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MOSFET뿐만 아니고 JFET도 있기 때문에 그냥 N채널, P채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얘는 일단 이 화살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마이너스는 N이 되겠고 플러스는 P가 되겠죠. 그래서 흘러나가는 쪽이 N이니까 이 채널 자체는 N채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는 P가 되고 마이너스는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 가지고 얘는 P채널을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 외에도
여기 보면 좀 더 복잡하게 있는데, 이 복잡하게 있는 이유는 리키지 커런트를 줄이기 위해서 깊한 몸체, 그러니까 바디 쪽에 또 바이어스를 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자,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N, 화살표 방향을 보면, 그러니까 N, 요 채널 만들어지는 쪽이 N이라는 표시고, 얘는 PN이니까 채널 만드는 쪽이 P가 돼서 P 채널이 된다.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우리가 익혀두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CMOS도 이제 우리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CMOS도 보면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당연히 NMOS가 되는 거고 위에가 PMOS가 됩니다.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화살표 방향은 전류가 이제 흐르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데 이 전류가 흐르는 쪽이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에는 이제 플러스를 가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채널은 플러스가 당겨서 N채널이 구성되니까 이쪽은 N채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위에는 전류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면 게이트 쪽이 이제 마이너스라서 홀을 당겨서 P 채널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바디가 있는 CMOS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여기 P, N이 되기 때문에 바디 자체는 N이고 채널은 P 채널이다. PMOS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P, N 하면 이 바디는 P인데 채널 생기는 쪽은 N이다 라고 해서 얘는 NMOS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MOS 혹은 MOSFET의 회로 심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MOSFET을 사용하는 또 대표적인 아주 옛날에 나왔지만 1971년에 나왔던 인텔의 최초의 CPU 4004 CPU인데 1971년에 나왔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CPU를 만들기 위해서 MOSFET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MOSFET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값싼 가격으로 그 집적화를 해서 이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